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용진 TV 탄핵 특집 방송 오늘 제 15화를 우리 김준일 평론가님 모시고 같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좀 따뜻해졌습니다. 예, 나이도 따뜻해졌는데 우리 마음에도 좀 훈풍이 불기를. 제 말이 그 말입니다. 이거 언제까지 탄핵 특집 방송 해야 돼 우리 진짜. 근데 이제 어쨌든 탄핵도 지금 막바지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마지막 변론, 최후 변론이라고 하죠. 그걸 했고 무려 1시간 8분 동안 77쪽 15,000자 손수 써왔더라고요. 아, 제가 그거를 이제 방송으로 다 볼 수는 없어서 저도 바빠가지고 PDF로 막 올려서 봤어요. PDF로 이제 받아서 봤잖아요. 아, 딱 보는 순간 아, 궁서체야. 제일 싫어. 이 진지한 이거 뭐야, 궁서체 이거. 아, 나 진짜 제일 짜증나 진짜. 뭔지 알아. 궁서체 좀 쓰지 마, 제발 진짜. 그리고 이 약간 허황되구나, 구질구질하구나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제가 이제 유시민 작가하고는 이제 정치적으로는 여러 날을 세우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유시민 실망했다 그러면서 꼭 하는 말이 유시민의 그 항소 이유서 그건 지금 봐도 명문 아니에요. 명문이지. 그 유시민을 싫어하건 좋아하건 유시민한테 뭐 뺨을 맞았든 맞았든 그런 것과 무관하게 참 유시민 작가의 그 항소 이유서는 그 어린 나이에 그 젊은 나이에 참 대단한 인식을 딱 갖춰서 썼다. 그거에 반의 반도 안 돼. 너무 실망했어요. 뭐 실망을 저는 안 했습니다. 진짜? 예, 왜 그러냐면은 제가 이거를 한 줄 평으로 딱 한 거는 뭐냐면은 사람은 안 변한다. 네,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괴롭습니다. 네. 변해야 되는 이유가 있으면 정말로 절박하면 변하죠. 이재명 대표가 갑자기 중도보수를 선언한다든지 뭐 이러면 이제 절박하면은 변하는데 윤석열은 절박한 게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어차피 탄핵이 인용될 거는 확실하고 자기 지지층 결집해서 뭔가 도모를 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얘기한 건 또 내가 이렇게 할 거라고 딱 예측했거든요. 불편을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종북 주사파 줄줄줄줄 나오거나 분명히 제가 방송에 이렇게 했는데 거의 그대로 나왔어요. 인생 뭐 있나?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그래서 뭐 전혀 저는 뭐 실망스럽지 않았고 그냥 개몽이 됐어요. 저는 그래서. 아니, 개몽이 됐다는 게 뭐냐면 그 김계리 변호사가 제가 뭐 육아와 출산과 뭐 이런 것 때문에 실정을 몰랐는데 민주당의 폭정 뭐 이런 거를 깨닫게 됐습니다. 저는 개몽됐습니다. 그래서 되게 화제가 됐잖아요. 저도 개몽됐습니다. 다시는 손바닥의 왕자를 무시하지 말자. 그게 허튼 신호가 아니다. 허튼 신호가 아니야. 제정신이 아니었던 과격한 언어를 쓰는 정치인들, 독자를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유심히 들어야 됩니다. 예, 언론 자유 함부로 무시하고 막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절대 정치인으로 밀어주면 안 된다라는 그런 계몽을 제가 받았다. 이거를 보면서. 언론 자유는 소중한 겁니다. 예. 그 윤석열 최후 진술에서 간첩 25번, 북한 15번, 중국 7번, 이러면서 그 우리 고등학생 둘째 아들이 누가 그 사람 머릿속에 이런 걸 넣어줬나 봐요. 처음에는 그게 아니라 민주당 때문에 열받아서 못 살겠다고 그렇게 계엄 선포를 했다더니 뒤로 가면 갈수록 이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고등학생 눈에도 뭔가 엉터리 논리, 말도 안 되는 이 색깔론을 이제 끌고 왔다 이런 느낌을 보이는 것 같은데 이거 왜 그렇게 됐을까요, 이 양반? 거대 야당이라는 단어는 44번 썼어요. 그래서 제일 많이 썼습니다, 사실은. 이 거대 야당이, 물론 야당이라는 단어는 더 많이 썼지만은 합쳐서 거대 야당이, 이 거대 야당이라는 얘기를 계속 쓴 거는 요 프레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서사가 보면은 그냥 야당이 아니라 거대 야당이야. 근데 거대 야당에 그 다음에 많이 쓴 게 간첩이야. 그러니까 거대 야당은 간첩이란 얘기야. 근데 그 다음에 많이 쓴 게 북한이야. 북한으로부터 지령을 받는 간첩이 많은 거대 야당이란 얘기야. 근데 여기에 또 누가 있어? 중국이 있어. 이 서사가 지금 완성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망상이죠. 저는 어디서 언제부터 이 망상이 시작됐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부정선거는 이준석이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처음 대면하는데 대표님 제가 인천지검 한번 압수수색 하려고 했는데 그때 민경욱 의원이 그때 부정선거 있었다고 한데 그때부터 믿기는 믿었구나 그 생각은 드는데 이런 정도의 망상은 저는 이거는 리플리 증후군일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자기 합리화를 해야 되거든요. 내가 이렇게 정치가 나는 잘하고 있는데 이렇게 국민들이 안 알아주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총선에서 참패한 이유 이거는 다른 걸로 설명이 안 되는 거야.
야당이고 거대 야당의 폭주가 있는데 간첩이라야만 이게 이해가 된다. 이런 일종의 리플리 증후군이 발생을 하고 그거를 지지자들한테 전파하는 이런 과정이었다. 저 그렇게 봐요. 네. 그 이제 멋있게 얘기하면 리플리 증후군이지만 그냥 우리 저작거리 표현으로 하면 헛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보통 또라이라는 얘기입니다. 보통 이제 이런 거 보고. 아니 우리 이제 고급진 우리 네. 저 평론 중에 이런 말 죄송하지만 저 또라이 헛소리 이런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진짜 제가 처음에 쉬 이렇게 올려서 보다가 엄지손가락 올려서 보다가 에이씨 그러니까 너무 길어. 황당하더라고요. 근데 그 윤석열 이야기 중에 사실은 이제 개헌 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이 웃긴 게 개헌 얘기를 이렇게 하고 나니까 개헌을 그동안 진심으로 하시던 원로들과 또 이제 모 언론사의 기자 망했다 해서 윤석열이 개헌하자고 그래서 우린 다 망했다. 안 그래도 이 개헌 논의가 약간 정략적인 게 있다 이런 것 때문에 됐는데 이제 완벽하게 오염됐죠. 그럼요. 끝나버렸지. 망했어. 진짜 개헌 망했다 이 생각이 들고. 예.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거 우리 방송하는 시점으로 조선일보 양상훈 주필 칼럼이 나왔는데 네, 오늘이 26일입니다. 예, 양상훈 주필 칼럼. 6개월 시한을 한정을 해라. 6개월 안에 개헌을 하고 이제 자기가 내려오겠다라는 것까지 해라라고 아직도 이거 지금 개헌으로 이제 복귀를 하는 거를 미련을 버리지 못했다. 조선일보가 이제 그런 잠깐만 날짜 잠깐 27일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뭐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예, 예. 우리 녹화해요, 우리. 예, 예. 크게 중요하지 않은데 어쨌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냥 뭐 다른 걸 떠나서 헌재가 윤석열이 개헌하겠다라고 하면은 어휴 개헌하시겠다니까 우리가 그래 한번 봐드려야 되겠네. 그러나? 그렇게 할 리가 없죠. 헌재 입장에서는 이게 첫 번째는 증거를 볼 겁니다. 헌법 법률 위반 이거의 증거를 볼 테고 또 하나는 이거는 어쨌든 이제 형사재판이 아니라 징계잖아요. 그러면 정무적 판단이라는 게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럼요. 박근혜 때도 들어갔어요. 근데 맞아요. 뭐냐? 그게 대통령직을 더 수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자, 제가 한번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윤석열이 만약에 탄핵이 기각되면은 인용이 안 되고 기각되면은 대통령직에 복귀하면은 개헌을 할까요? 개엄을 할까요? 윤석열 입장에서는 야 계엄에도 이번엔 절차를 잘 지키고 보고령을 예쁘게 써서 한번 할게. 아니 계엄하고 국회 군대도 보내도 탄핵도 안 되네? 아싸! 하면서 이제 그치. 한 번 더 하는 거지. 박용진 이름이 빠져서 내가 아쉬웠어. 500명 안에 박용진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저도 분발하겠습니다. 제 이름이 없었는데 다 잡혀갈 거야 여기 있는 사람들. 그럼요. 그러니까 이거는 망상이죠. 이거는. 이 양반은 지금 구치소에 들어가 있지만 부인은 계속 보고 있거든. 아니 근데 저는 그래서 그 개헌 뭐 저를 뭐 기각시켜 주시고 복귀시켜 주시면 개헌을 통해서 뭐 이렇게 얘기하길래 웃기고 앉았네. 그야말로 김칫국 정치거래 하려고 하는 수작이다 이렇게 봤거든요. 예. 비슷하게 지금 보고 계시는 거고. 자 이제 남은 게 언제 그러면 최종적으로 선고를 하냐, 심판 선고를 할 거냐, 요거잖아요. 네? 보통은 뭐 14일, 11일 과거 전례에 비춰서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2주 정도 후면 되지 않겠느냐 이러는데 세 가지 정도의 지금 이제 변수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마은혁. 마은혁 지금 그 오늘 헌재에서 이 양반을 임명하지 않은 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위헌이다. 딱 정했어요. 네. 그러면 이제 뭐 최상목 권한 대대응이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언제까지 해라는 뭐 없으니까. 근데 마은혁을 임명하면 마은혁이 이 탄핵 심판에 참여를 하느냐. 이게 하는 게 좋으냐 안 하는 게 좋으냐,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게 변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뭐 마은혁이 참여하게 되면 어쨌든 한 번이라도 변론을 더 열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약간 이제 변수가 있고, 두 번째는 재판관들의 의견이 맞게 합치가 되겠느냐. 오늘도 보면 마은혁을 임명하는지 여부와 관련해서 소수 의견이 있더라고요. 3명의 소수 의견이 있는데 그 3명의 경우에 이제 뭐라고들 그러느냐면 이게 어쨌든 우상호 국회의장이 혼자서 이렇게 하는 건 위법하다라고 딱 해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일찍 그거를 그 뒤에 다른 절차를 통해서 정리를 했기 때문에 그 문제는 해소됐다 이렇게 하고 그냥 동의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정확하게는 그거를 이제 소수 의견이라고 소수 의견? 볼 수는 네. 없고요.
그러니까 이 절차상에 있어서 이견이 있었지만은 결국은 8대 0으로 8대 0. 예, 최상목이 임명하지 않는 거는 위헌이다라고 네. 이제 본 거고 말씀하셨다시피 국회 별개 의견이라고 돼 있네요. 예, 소수견이 이제 별개 의견이 있었는데 이게 중요하진 않아요. 제가 보기엔 어쨌든 국회에서 추후에 이제 의결을 해가지고 이게 의결이 없었던 어떤 절차상의 하자가 있지만은 내용이 그러니까 대통령 권한대행이 맘대로 임명을 안 하는 거는 위헌이다라는 거를 했기 때문에 근데 헌재 입장에 저는 이거가 당연히 이제 그러니까 국회 쪽에 손에서 들어줄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만약에 이게 위헌이 아니면요 앞으로는 대통령들은 그냥 국회에서 올라오면 대법원장이 임명하면 나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무한정 연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이렇게 헌재 입장에서는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상식에 가깝고 이제 최상목 권한대행이 정무적 판단하겠다라고 오늘 밝혔어요. 정무적 판단이라고 하면은 예를 들면 권성동 권한대행은 한덕수가 복귀하기 전까지는 이거 마은혁 임명하면 안 된다. 요쪽에 지금 국민의힘 뭐 전체 의견인지 모르겠어요. 그런 얘기도 하고 있고 뭐 이러거든요. 윤상현은 아예 임명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주장도 하고 있는데 임명 안 할 수는 없는 거고 시점을 볼 거예요. 이게 근데 약간 복잡한 게 윤석열 탄핵 이 문제랑 연결이 돼 있는데 이게 왜 예를 들면은 윤석열 최후 변론 이후에 마은혁 이 권한쟁의 심판을 잡았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이거를 언제 잡는 거는 사실은 헌재 맘이에요. 헌재 맘이죠. 예, 윤석열 최후 변론 전에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거를 이날 잡은 거에는 저는 이렇게 읽어요. 뭐냐면은 그냥 8명으로 평의에 참여시키지 않는다. 8명으로 윤석열 그러니까 헌재 탄핵 심판은 8명으로 하겠다. 이게 만약에 이제 임명이 최상목 대행이 만약에 빠르게 임명을 하면은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윤석열 층에서 이제 9명이 되잖아요. 네. 근데 헌재가 헌법재판관, 마은혁 재판관이 한 번도 이걸 안 받기 때문에 변론이 지금 종결이 됐잖아요. 그러면은 변론을 재개한 다음에 다시 갱신을 하는 절차를 밟아야 돼요. 네. 이게 그냥 단순 갱신이 아니라 변론이 진행되고 있으면 이거를 변론 갱신이라고 하는데 네. 이게 종결됐기 때문에 변론 재개, 변론 갱신 이런 거를 이제 해야 되는데 이게 유례가 없어요. 유례가 없기는 근데 꼭 해요. 해야 되나요? 왜냐면 본인이 스스로 이건 나는 안 했기 때문에 기피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확한데 의원님이 그래서 마은혁 재판관이 회피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네. 사실은 아마 헌법 재판관들끼리 이미 마은혁 재판관을 포함해서 이 얘기가 다 끝났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양해를 구하고 우리가 이런 절차로 이렇게 할 테니까 이 부분은 본인이 근데 하겠다라고 고집을 부리면은요, 내가 하겠다라고 결정을 하면 그러면은. 이게 이제 탄핵 심판이 뒤로 늦춰질 수도 있고 왜냐면은 변론 갱신을 하면은 최소한 한두 번은 해야 되거든요. 더 할 수도 있고 그건 헌재가 결정하는 건데 이거를 내용을 다 읽어주거나 뭐 그런 거 요약하거나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마은혁을 윤석열 탄핵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래서 오히려 국힘이 마은혁을 임명하라! 갑자기 태세 전환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시간을 끌기 위해서. 이게 왜냐면은 윤석열은 이미 탄핵이 된 거라고 이제 상식적이면 국힘도 볼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또 다음에 얘기하겠지만 이재명 대표 2심이 3월 26일 결정이 됐는데 최대한 이거를 밀어가지고 대법원 선고와 대선을 이렇게 시간을 지금 초를 다투듯이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국힘에서 갑자기 태세전환 할 수 있어요. 빨리 마은혁 임명하라고. 이렇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뭐 이게 이런 변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근데 또 하나의 변수라고 얘기하는 건 지금 탄핵 심판을 해야 될 사건들이 너무 많다. 한덕수 관련해서도 그렇고요. 또 뭐 줄줄이 지금 민주당 쪽에서 탄핵을 해놓은 사람들이 많아서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그리고 중앙지검 4차장 뭐 등등등 한 4명 정도 5명 있네요. 업무 복귀를 할 건지 말 건지를 기다리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요것 때문에도 하나의 변수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또 뭐 지금 요즘 계속 명태균 녹취록이 나오면서 목소리로 등장해서 전국에 이렇게 개입하시는 분이 있어요. 김건희. 재밌는 얘기였었대. 그러니까 조선일보 폐간에 목숨 걸었다. 저는 이거 명계남이나 이런 분들이 개남이요. 뭐 조선일보 폐간에 정말 열심히 하셨던 예전에 분이고. 노무현 정부 때 아마 추미애 의원이 조선일보 폐간 얘기했다가 엄청나게 비판받으시고 그런 걸로 기억하는데 제가 조중동 폐간이었나 뭐 이런 얘기 하셨다가 조중동 폐간은 사실은 이제 오래된 이른바 진보 진영의 이슈인데 이 김건희 여사가 약간 진보적인 마인드가 있어.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
조중동이야말로 우리나라를 망치는 애들이에요. 음. 지네 말 듣게끔 하고 뒤로 다 기업들하고 거래하고. 얼마나 못된 놈들인지 알아요. 중앙일보는 삼성하고는 거래 안 하지. 이 디테일을 알아. 왜? 삼성하고 중앙일보 싫어하고 안 좋아. 사이가 안 좋아. 그거 하나뿐이지 나는 사실 조선일보 폐간에 목숨 걸었다라고 하는 통화 녹음을 시사인의 주진우 편집위원이 이렇게 공개를 했습니다. 이거 보면서 야 이게 좀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많은 의심도 있고 명태균 게이트가 김건희 게이트로 가겠구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조선일보는 왜 이걸 보도하지 않았을까요? 이거 조선일보 폐간한다고 그래서? 이제 아니 그게 아니라 맥락들을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이거가 이제 명태균이 조선일보한테 그 본인과 김건희의 이런 통화 내용이 담긴 그런 내용을 전달하면서 네. 조선일보 기자한테 주면서 그게 언제였냐면 작년 11월 15일. 11월 15일. 예, 이 명태균이 구속되기 전에 네. 이거를 전달을 하면서 용산에 갖다 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러면은 명태균은 왜 조선일보 기자한테 줬을까요? 딜을 하려고 했겠지. 네. 명태균은 그 전에 그때 언론 보도도 보면은 뭐 예를 들면 용산에 있는 정진석 비서실장한테 전화했는데 안 받았다. 뭐 다른 사람들 뭐 홍철호 정무수석이니 뭐 누구니 전화했는데 그때 명태균이 전화를 다 안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명태균이 할 수 있는 거는 정권하고 가까운 조선일보나 이런 데에 이거를 해서 이걸 좀 전달 좀 해줘라. 이거는 일종의 협박이자 딜을 하려면 나 구속시키면 안 돼. 나 구속시키면 너희들 이거 큰일 나. 이거 나 터뜨릴 수 있어. 이런 거였잖아요. 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게 맞죠. 그래서 조선일보가 받아가지고 조선일보 기자의 그 주장에 이제 따르면은 네. 이거를 그래서 전달하려고 했더니 이미 그러니까 용산에서는 이거에 관심이 없었고 다른 루트로 이거를 이미 가지고 있었고 내가 심지어는 그 조선일보 기자가 이거를 들고 오는 것까지 다 알고 있더라. 그래서 이거를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이미 그 조선일보 기자하고 주진우 기자랑 이미 이제 인터뷰를 해가지고 그런 내용이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조선일보는 일단 이거 들고 있잖아요. 이 중요한 거를 11월 15일부터 이미. 그럼 이거를 보통 어떻게 할까요? 보도를 하지. 물론 조선일보의 입장은 이거를 명태균이 허락을 안 해줘가지고 보도를 못했다. 6차례나 동의를 구하려고 했는데 허락을 못 받았다라고 했는데 그게 언론의 조선일보 자세가 아닌데. 그게 아니라 조선일보가 그런 데가 아닌 거를 우리가 굉장히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저라도 제가 이제 지금은 아니지만 옛날 언론사에 있었지만은 한 번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결국은 이거는 들고 있다가 적당한 타이밍에 썼을 거예요. 근데 이걸 안 썼어.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김건희 여사가 경로했어. 뭐라고 했냐 얘기했지. 지들 말 듣게끔 하고 뒤로 기업들하고 거래하고 얼마나 못된 놈들인지 알아? 이거에서 뭘 유추할 수 있지? 조선이 뭔가 거래를 했구나 용산하고. 지금 거래를 해가지고 조선일보 EXX들 조선일보 폐간에 난 목숨 걸었어 이렇게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데 지금 거래 시점이 언젠지는 모르겠어요. 거래 시점이 언젠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이 통화는 이 누군가의 신원비상하고 이 김건희하고의 통화는 탄핵 이후예요. 탄핵 소추, 국회 탄핵 소추 이후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에 이 시점에 두 가지가 있는데 탄핵 소추 만약에 이 딜이 조선일보의 딜이 탄핵 소추 이후에 만약에 벌어졌다라면은 네. 그러니까 계엄 이전, 네. 그러니까 계엄 이후 탄핵 소추 이후에 만약에 이게 벌어졌다라면은 윤석열 하야해라 이런 거를 조선일보가 딜을 했을 수도 있고 만약 계엄 전에 딜이 협박이 이루어졌다라면은 김건희 너 일선에서 후퇴해. 너 우리 이거 다 가지고 있어. 지금 정권 다 망하게 생겼어. 너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라고 조선일보가 세게 딜을 쳤다.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 김건희가 이렇게 화를 내고 이제 얘들 폐간시켜야 돼. 목숨 걸겠어. 이렇게 된 걸로 유추를 하는 거예요. 설득력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조선일보는 이거를 기사를 썼어야 되는데 기사를 안 썼어요. 언론으로서 좀 정말 실망스러운 거 아니에요? 저는 뭐 실망스럽지 않습니다. 원래 그냥 원래 조선은 이런 거 딜에 굉장히 능한 언론이고 조선일보의 입장을 안 읽어주면 고소 들어올 거야. 네. 조선일보는 네. 소차례 보도에 동의해달라고 했지만은 명태균 씨가 거부하거나 응답하지 않았다고. 이거는 통신비밀보호법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니까 위반 혐의가 있어가지고 이거를 보도 안 했다라고. 그리고 주진우 기자의 입장만 전하면은 우리는 다 고소하겠다 이런 거를 조선일보가 얘기를 했다. 예. 이게 이제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 독수 독과 이론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불법하게
얻어낸 증거를 가지고 그 소추를 이제 그 죄를 물으면 그거는 나쁜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다. 독수독과 검찰이 가지고 있는 이론이거든요. 근데 사실 그동안 뭐 조선일보를 비롯한 그 많은 언론이 조선일보를 비롯한 많은 언론이 그 독수 뭐 이렇게 불법적이고 좀 안 좋은 과정을 통해서 얻어낸 그 취재거리도 독과 우리 사회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아주 독특한 과일 향기를 낸다. 약간 이런 태도였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만 조선일보가 취재와 뭐 추가 취재와 그다음에 그 기사화 작업을 머뭇거렸다라고 하는 얘기는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거래와 딜 이런 게 있었던 게 아니냐. 그러니까 김건희가 이런 식으로 반응했던 거 아니냐 싶기는 합니다. 오늘 이렇게 쭉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어쨌든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도 되지 않는 헛소리를 마지막으로 시연한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 최후 진술 그리고 그 이후에 벌어지고 있는 여러 논란들 쭉 봤을 때 하루빨리 이 논란이 마무리되려고 하려면 우리 헌재 재판관들이 그야말로 분초를 다투는 수기와 평의 과정을 쭉 거치셔서 8대0 만장일치로 우리 국민들의 뜻을 잘 받들어서 결과를 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드리면서 오늘 저희는 여기서 마치고요. 내일 오후 5시에 다시 두 번째 말씀 나누면서 찾아뵙겠습니다.